NDC 달성의 국외 탄소 감축 사업에 대한 거를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NDC 달성이라는 제가 단서를 설명으로 다른 거는 파리협정 6조를 보시면 6조 1항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조 체계에 대한 거는 목적이 NDC 달성에 대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감축 체계라는 부분은 일단은 NDC 국가들의 NDC 달성에 첫 번째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6조에 관한 결정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바르샤고 레드크로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을 좀 포인트 아웃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 29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외감축 체계에 대한 것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5년도에 파리협정이 채택이 되고 거기서 이제 맨데이트를 줬죠. 3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감축과 적응, 재정 능력 배양, 기술 이전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6개의 필라에 대한 세부 이행 지침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맨데이트를 이제 주었죠. 그래서 이제 6개 필라에 대한 세부 이행 규칙이 다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토비츠에서 이 탄소 시장을 빼고 나머지 5개는 세부 이행 규칙을 다 완성을 했는데 이 6주간 지금 그때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더 해라. 그래서 19년이 됐고 19년이 됐고 20년에는 코로나가 돼서 당사국에서 규칙이 안 되고 21년도가 돼서야 세부의 규칙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 21년도에 만들어진 세부이행 지침에서 전체적인 프레임이나 큰 절차에 대한 것들을 한국에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다만 이제 등록부라든지 이제 허가 변경에 대한 시점과 횟수나 이런 몇 가지 항목에 대한 것들이 조금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3년의 시간을 거쳐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총 9년 동안의 협상이 진행이 돼서 6조에 대한 것들이 다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앞에 보여드렸던 그 결정문에 대한 것보다 사실 더 주목을 받았던 거는 개막총회에서 얘기가 나왔어. 6.4 감독기구에서 두 가지 표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출을 했고 CMA 제출했고 그것을 CMA가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표준이었습니다. 방법론적인 6.4 메커니즘의 방법론적인 표준과 미국권 흡수 제거 사업에 관련된 표준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이제 이적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6.4 감독기구가 이 표준을 만드는데 한 3년 걸린 거죠.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총 토탈 24명 그리고 지금 보시면 김규기 박사님이 멤버 들어가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6.4 메커니즘은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CDM처럼 명칭이 있는데 저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TACM 우리나라 얼마면 바꾼 정도 되겠는데 RC 어그먼트 프레디팅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CDM 후속, SDM 이렇게 6.4 그 SDM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TACM이나 바꾸는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리무벌 표준에 대한 게 있어서 흡수원에 대한 정의를 좀 가지고 왔어요. 사실 탄소 중립의 흡수원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기둥인 것이고 최근에 탄소 중립이라는 워딩이 나오면서 흡수원이 주목을 받은 게 아니라 1992년도에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될 때 거기에 정의부터 흡수원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라는 것은 대기업 도시가스 에어를 또는 정부를 비롯하는 모든 과정 활동 체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흡수원의 세부적인 활동들로 극도의정서에서는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농경지, 경작지 관리, 산림 경영, 그리고 습지 관리까지 총 7개의 흡수원 활동에 대한 것들을 이제 채택을 인정을 하고
근데 거기서 그만 KP까지는 흡수한 활동이 7가지밖에 안 되고 CDM 체계에서는 신규적인 제재는 2가지밖에 인정이 안 됐다는 거죠. 활동적으로. 근데 제 6차 IPCC에서 6차 평가 보고서를 이제 냈는데 감축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이거의 CBR이라는 어프로치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무벌이라는 어프로치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는 이 7개나 2가지 활동 말고 모든 분야 해양, 육상과 해양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스의 DAC 기술 같은 것까지 포함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이 CDR이라는 거는 대기 중에 있는 기술을 제거하고 영국적으로 일정기간 지질, 육상, 해양 저장 등 제품까지 제품의 저장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를 했고요. 이번에 파리 6.4 감독기구에서 리무벌 표준에서도 지금 IPCC의 정의와 동일한 리무벌이라는 것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CCS 같은 경우에 지질 저장을 하는 것도 있고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 이렇게 자연기반에서는 육상에서 신규적인 지질을 살린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이제 제품까지도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로는 리무벌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흡수 또는 제거로 이제 통용해서 막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거라고 하고 있지만 잘 보시면 자연 기반 산림이나 농업 토지 이런 쪽에서 습지라든지 이런 데서 리무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연적인 흡수라고 해석하는 이제 워딩을 쓰는 게 사실 맞고요. 뉘앙스적으로.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CCS라든지 DAC 이렇게 약간 공학과 기술적으로 제거하는 부분들은 리무벌을 제거라고 용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적인 특성의 속성을 가지고 용어를 좀 국어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게 6.6조이실 텐데요. 파리 협정의 구조 잠깐 말씀드리면 가운데가 목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감축 목표가 있고 장기적 목표가 있고 적용에 가는 것도 목표를 설정해서 이행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정합의라고 했죠. 파이낸스에 대한 거 얘기하면서 인식규지 새로운 재원 목표를 이제 만들었는데 바로 여기 파리 협정에서도 세 번째 목적이 재정의 흐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 흐름을 만든다라는 것도 파리 협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식규지가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건 미티게이션 파트만 말씀을 드리면 이 꼴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티클 4에서 감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기술했습니다. NDC도 내야 되고 조율하고 진전의 원칙에 따라 하고 투명성 원칙에 따라서 확인해야 되고 이런 가조에 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내적으로 NDC 낸 거에 대한 국내적인 이행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다 다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국가 내에서 감축만 한다고 하면 그게 대단히 힘든 거죠. 그래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KP에서도 ETS를 줬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지 구조적인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하나가 우조에 대한 흡수원을 활용해서 감축에 대한 것들을 여지를 더 넓혀줬다. 아까 CDM에서는 2가지 신규적인 제재력 활동밖에 인정 안 했고 KP에서는 또 나머지 7개 활동까지 선진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가해줬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는 흡수원에 대한 것들이 물론 산림이 강점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아까 CDR이라고 하는 정체적인 어프로치에서의 활동들이 모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유연성을 좀 확대해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6조에서 6.2조와 6.4조의 감축 체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감축 실적을 6.2조의 이제 이동 규정에 따라서 이전해서 4조 감축에 대한 것들을 국가 간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5조에서의 이 흡수원 활동의 감축 실적이 국가 간에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또 말씀을 드리면 레드 플러스의 감축 실적이
국가가 이전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사실 퀘스천 마크를 두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5조 내에서는 이 감축 실적의 이전에 대한 내용이 조항이 없으니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6조도 6.2조와 6.4조가 있죠. 6.2조, 6.4조 메커니즘에서 감축 실적을 크레딧을 둘 다 만들어내긴 합니다. 두 개가 별도의 메커니즘으로서.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6.4조에서 감축 크레딧에 대한 것이 국가가 돼 이전하는 규정이 6.4조에 있을까요? 6.4조에는 없습니다. 6.4조의 감축 실적도 6.2조에 있는 이 등목 규정에 따라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똑같은 걸로 5조에서 이제 제거에 관한 흡수 제거에 관한 사업을 통해서 감축 실적이 만들어지면 그건 6.2조의 이 등목 규정에 따라서 이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항상에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그 6.4 감독기구에서 이 메소돌로지에 대한 스탠다드에서 87항에서 그 내용을 그러한 이제 의구심을 다 불식시켰습니다. 87항에서 명시적으로 아티클 5, 2에 관한 활동들은 이 스탠다드에서 다루어지는 활동으로 인정한다라고 딱 명시를 했어요. 뒤에서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5조의 감축 활동들의 메리 플러스의 감축 실적이 6조 규정에 따라서 이전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딱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레드 플러스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는 이 마켓과의 그 접점을 호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17차 당사총회에서 2011년 법안에서 있었던 결정인데 거기서 보시면 이 RPP 레드 플러스에 관한 이 메커니즘은 향후에 적절하게 마켓 베이스 어프로치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일단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마켓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고 그것을 바르샤바 2013년도에 당사총회에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체적으로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가 마켓으로 직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증 레귤레이션을 따로 두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그것을 탑에서 인정한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공합을 일단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의 그 감축 실적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개도국 중의 일부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도국 그때 KP 당시에서는 선진국들이 감축 목표를 가지고 선진국들이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레드 플러스에서 이제 마켓과 연결돼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 형성이 되면 개도국들이 열심히 감축을 한다는 거죠. 선진국들은 열심히 감축해야 되는 선진국들은 감축을 하지 않고 그건 이제 개도국들이 열심히 감축한 감축 실적을 사와서 목표 달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베이스에서 이렇게 마켓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바르샤바에서는 담아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일단 호환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앞에 보신 부분에서 5조로 가서 6조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6조가 이 스페시픽한 모델리티브 베리피케이션이라는 하나의 이전 규정에 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조에 관련된 사업이 6조의 이제 전체적인 절차 규정에 따라서 4조의 국가 간의 감축 목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흐름을 완성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표준에서 이제 시장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보시면 이제 그 내용적인 것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실 텐데요. 6.4조 메커니즘이 대규모 국외 감축 사업에 대한 것을 지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목차인데 이걸 이렇게 한번 보시면 CPM에서의 스탠다드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4.4 같은 경우는 그 감축 실적의 공평한 공유. 이거는 KP 당시에서는 선진국만 감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평한 공유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선진국은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파리 체제는 이제 걔도 모든 국가가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 호스팅 국가나 흑자국이 두 국가가 모두 감축 실적에 대해서 공평하게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게 두 국가의 NDC 달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 중에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보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빨간 표시한 것에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무벌 스탠다드에서도 이제 역전에 대한 리버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정해져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대규모 사업 관련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거는 이 리버설이 발생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를 한번 보면 6.4조 메커니즘이 대규모 사업에 대한 걸로 이제 계속 모양새를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준선, 그러니까 감축 사업에서는 기준선 설정이 매우 중요하죠. 감축량의 평가에 감축량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전에 CDM이라든지 V10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선 설정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 추가가 된 게 표준 기준선이에요. 표준화된 기준선 혹은 표준 기준선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 기준선이란 뭐냐? 프로젝트 활동 기반 활동 단위의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브내셔널, 중국가, 내셔널,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 사실 바르샵 오늘 오신 분들은 네트플러스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서브내셔널, 내셔널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6.4조 메커니즘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룹 파티스라고 국가 그룹에서의 기준선 개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 파티스가 어떤 개념일까? 그러면 이제 아마존이나 메콩 이렇게 그리고 중앙아프리카의 열대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 산림은 브라질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옆에 주변 국가 한 7개의 국가들이 같이 일정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 국가 범위를 넘어서는 IOM에 대해서 그룹 파티스의 기준선을 개발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표준 기준선을 그것을 왜 만드는 것인가? 그래서 기준선을 결정과 흡수 배출량에 대한 계산 그리고 감축 사업에서 추가성이 되게 중요한데 추가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표준화된 기준선을 사용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환경 무결성은 뒤에 리키지 줄에서 단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표준 기준만 사용할 거냐? 아니라 이제 그 앞에 보신 것처럼 기존의 기준도 설정 방식에 대한 것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또 열어두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조항에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합니다. 호스트 국가나 6.4 감독 기구가 이 표준화된 기준선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강제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환경 무결성에 대한 리키지에 대한 것들도 보고 거기서 이제 그 섹터에서 보시면 누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행 확대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플러스처럼 중국가 혹은 국가 단위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사업을 이행하도록 할 때 표준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데이터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레드플러스 기준선 설정에 대한 거 살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 전체의 산림 모니터링 통한 데이터를 그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데이터의 축적 그것을 분석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선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레드 플러스와 같이 상위 데이터 허용에 대한 것을 요구할 때 표준 기준선을 사용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7항에 대한 것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레드 플러스의 사업에 대한 것들을 6.4조 이제 빠끔에서 레드 플러스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6.4조로서도 6.2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일단은 말씀을 드린 바가 많은데 6.4조 사업으로도 이제 레드 플러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6.4조가 레드 플러스가 가능하지만 사실 워낙에 CDM의 프로젝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레드 사업을 하는 6.4조 레드 플러스 사업이 가능할까라고 이제 좀 퀘스천을 달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브루나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국가는 국가 전체에 대한 6.4조 사업을 레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지금 되게 전형적으로 6.4조 메커니즘에서 관객기구가 레드 플러스 사업에 대한 것을 6.4조 사업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레드 사업이 아니라 파리협정 5조 이하의 사업, 이 얘기는 아리샤바 프레임워크 레드 플러스의 그거에 따라서 이행되고 있는 사업들만 6.4조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소시장의 레드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87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파리협정 5조 2항의 사업은 6.4 감독기구가 채택한 방법론, 아까 보여드린 표준과 방법론과 리무벌의 표준의 방법론에 따라서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물론이고 결정문 1, CP16 칸쿤에서 결정된 결정문에 따라서 요구되는 항목, 국가전략을 레드에 관련된 국가전략 수립과 국가살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준선 설정, 그리고 안전장치에 대한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이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파리협정 5조 2항의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국가 단위의 레드 플러스 사업에 대한 것들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을 입증을 다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역전에 관한 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리버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별로 없긴 했습니다. CCS 사업이라든지 ARCDM 사업에서는 PCR, LCR로 이 비영속성에 대한 리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것들을 처리했는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나갔고 취합이 됐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역전이 발생되는 것을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역전 위험 완충 개정을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6.4조 감독기구 법과 개정을 만들어두고 거기에는 이제 그 개정을 만들면 거기를 채우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걸로 채울 것이냐? 6.4 감독, 6.4 크레딧이 6.4 이하이 이제 발행되는데 거기에 그 양의 역전 위험 등급 100분율 100%에 대한 걸로 등급이 설정이 되는데 위험 등급이 10%라고 설정이 됐으면 발행되는 6.4 이하의 10%가 법령 개정으로 자동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령 개정은 다시 되돌려주거나 그런 게 없이 리버설이 발생됐을 때 캔슬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이 발생됐을 땐 모니터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모니터링 결과와 역전 양이 확정이 되면 그 양만큼 법거에서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거 개정이 취소가 되면 법거 개정이 조금 길겠죠. 그러면 그걸 또 채워야 되는 책임은 누가 있느냐? 사업자한테 있습니다.
과거 CDM에서의 CCS 사업에서는 사업자 플러스 국가 보증, 법법 개정 플러스 국가 보증의 시스템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국가를 뺐습니다. 사업자가 오롯이 100% 법법에 대한 보충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사업자가 이러한 사업의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사업자가 오롯이 다 하기는 어려우니 보험이라든지 보증사업 등의 이제 그 유연성,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었고요. 그렇다고 감독기구가 사업자한테 오롯이 다 전가해두고 있는 건 아니고 이 법법 개정의 보건력, 다시 충전되는 것의 보건력과 그 취소력, 그 리버설이 발생됐을 때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충분성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급 능력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기구가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감독기구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얘네도 보험이나 보증상품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보충하기 위한 기금 같은 것을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전 발생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한테 있다는 거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핵심은 사실 이 역전에 대한 위험 등급이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아마 이 역전 위험 등급이 몇 %로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위험 평가에 대한 것들 이러한 요소들을 다 다루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항목에 대한 건 사실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에서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B 항목을 보시면 규제, 사회불안, 정치, 거버넌스, 법, 테러, 범죄, 전쟁.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겠죠. 모두 다 국가 단위의 리스크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6.4조가 프로젝트든 중국과 국가 단위의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할 때 리스크 평가라는 것은 국가 단위의 리스크를 다 평가하는구나 라고 보셔야 되고, 또 시향에서 화재, 충, 가뭄,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화산, 폭발, 지진학교 낮춤, 균열 이런 거 보시면 사실 글로벌하게 어느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저희한테도 뉴스가 다 나오잖아요. 국내에도.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자연재해라는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중국과 국가 단위에 대한 위험 평가에 대한 것을 하게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등급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중국과 국가 단위에서의 평가로 다 확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두 가지 표준에서 몇 가지 이제 정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걸 보시면 6.4조 메커니즘에서 감축 사업이라는 것이, 흡수원 사업이라는 것이 대규모로 만들어서 추진되는 것들을 지향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거의 그 리무벌에 대해서 이렇게 법법 개정을 만들고 이제 동일한 이 법법 개정에 대한 그 역전 처리에 대한 조항을 만드는 규정을 만드는데,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도 관계 부처들이 그 국가 제안서를 좀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산림과학 녹색기술연구소, 농업과학원, 해양문화 환경연구원을 같이 이 흡수원 사업에 대한 역전 처리에 대한 것들을 기존과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CCS는 법과 국가 보증에 대한 시스템을 역전 처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고, 산림 AR, CDM 사업에 대해서는 PCR, ACR로 크레딧의 일시적인 크레딧으로만 허가되는 걸로 처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CDM, AR, CDM 사업은 전체 사업의 1%도 사업 건수가 되지 않았어요. PCR 일시적으로 이제 승인된 크레딧을 나중에는 언젠가 영국 CER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 그때의 그 크레딧의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리스크, 이런 걸 보면 PCR, ACR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CCS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사업들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해야 된다. 하나의 일반된 조치를 적용해야 된다. 그것이 국보 개정에 대한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기도 했습니다. 저희 이제 공동으로 내기도 하고 과학원이 따로 별도로 내기도 했고 그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전 처리에 대한 것들을 등급을 활용하고 직접 프리드의 대체에 대한 것들하고 워크풀을 활용해 달라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 저희가 제안해서 된 건 아니고 이러한 제안을 여러 기관에서 됐다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중국가 단위 사업이 가능할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이 레드에 대한 걸 다 아시니까 중국가 국가 단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그리고 6.4조에서는 지금 바르샤바에 대한 바르샤바 프레임워크 레드 플러스의 이 사업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긍정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테니까 잘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재도 산림 전용이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협상 초기에 이 석유, 석탄, 가스 이렇게 1, 2, 3번이라고 생각을 예상했던 대신에 산림 전용이라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최대 25%의 배출량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협상이 시작이 됐고 약 10여 년의 협상을 통해서 바르샤바에서 바르샤바 프레임워크 레드 플러스 체계가 만들어졌다.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파리 협정의 모조 이항으로 담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6.4조에서 바르샤바의 감축, 레드 플러스 감축 체계에 대한 것을 딱 명시를 한 것은 이미 국가 단위로 이러한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에 참여, 이 전체적인 프레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내셔널 엔티티라는 등록을 해요. 우리나라는 김리현이 이 엔티티 기능한다라고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4대 요소를 다 이제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국가 전략을 수립해서 사무부에 제출하면 등록부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산림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기준선을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기준선을 개발하면 그것도 사무부에 제출하고 그것을 기술평가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술평가가 돼서 승인된 거는 등록부에 다시 등록이 되고 그 기준선을 활용해서 이제 활용해서 BTR이나 BUR 이렇게 국가 보고서에 레드 플러스의 감축 실적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또 ICA, 지금은 ICA고 이제 국제적인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베리피케이션 끝났다고 보고 등록부에 감축 실적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까지가 감축 실적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센티브, RBT라고 하는 리저트 베이스 페이먼트라고 하는 것이 지급이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코펜하겐에서 결정한 게 1,000억 불을 만들어라라고 했고 그 1,000억 불로 만들어진 그 1,000억 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GCF를 만든다. 그리고 GCF가 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핵심 역할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얘네가 지금 등록하는 감축 실적이 얼마나 그래서 멀티레터럴, 바이레터럴, 퍼블릭 펀드, 프라이빗 펀드까지도 다 동원을 해서 여기에 대한 비트를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얼터너티브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마켓이라는 용어를 거부한 국가 때문에 얼터너티브라고 이제 얼터너티브 소스라고 하는 것을 넣어놨었지만 이제는 이게 마켓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이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5조 2항에 여기 기존의 프레임인데 여기 개발 조성부터 긍정적인 유인 프레임워크까지가 이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의 프레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떤 상황인 거냐? 여기에 지금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71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국가 그리고 또 생소한 국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감축 실적은 71개국 중에 19개국이 이미 감축 실적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총 20억. 연간으로는 9억 규모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19개국이. 나머지 50개국이 아직 실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이들이 보고하면 더하기 10억 톤 정도가, 연간 10억 톤 정도가 더 공급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바르샤바 레드크로스 프레임워크라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이행됐을 때 산림 전용을 그만큼 막는 효과가 있느냐? 브라질이 이 협상 초기부터 그 레드크로스에 대한 이행을 했을 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산림 전용을 줄였고요. 그것이 유지되다가 경제 발전을 우선하는 대통령일 때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시 근데 룰라 대통령이 3번 참선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지금 천명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행은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산림 전용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여전히 글로벌하게는 배출량 보면 여전히 아폴로 부분이 22%의 배출량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11%에 대한 게 바로 산림 전용으로 여전히 많이 배출되고 있다라고 IPCC 보고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만큼이 나타나느냐?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배출량의 비율을 보면 지금 블루CF의 배출량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많은 양이 산림 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르샤바 레드크로스 프레임워크에 따른 레드 사업에 대한 것을 준비를 했었고요. 산림청은 시범 사업에서는 프로젝트 규모였지만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 그 중에 라오스하고는 이제 중국과 단위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바르샤바 레드크로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예, 그래서 지금 홍살주에 대한 것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그 국가들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2조 사업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물론 6.4조에서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6.2조도 그런 스탠다드가 방법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 표준도 지금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 세부적인 운영 표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선명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운영 표준을 개발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마무리해 주셨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사항이나 또 의견 주시고 싶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이번에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센터장님의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대현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